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오늘부터는 여러분같이 부동산학개론 3, 4호 과정을 진행합니다. 네, 진행에 앞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개론 이 과목은 다른 과목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하자 이런 과목이에요. 결국 다른 과목과 달리 부동산학개론 이 과목은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참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론들로 구성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류 과정 같이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론들에 대한 원리를 철저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 이해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숙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숙지는 뭡니까? 외우자는 뜻이에요. 외우는데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해하고 이해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응용력을 배양해서 현실 세계에 접목시킬 수 있죠. 그래야지 우리 시험에서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류에서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반복 학습이다. 그래서 학개론 이 과목에서는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해야 될 것인가? 최소 8번에서 10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시험에서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에서 저희들이 지난 1, 2월 과정을 진행했던 겁니다. 1, 2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기본서를 통해서 학습했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기본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된 책이다. 그래서 기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서 일 통해서 아주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 학습했습니다. 학습하면서 큰 목표는 어디는 겁니까? 자, 이 이론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에서 원리를 이해하자. 여기에 큰 목표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3, 4월 과정을 진행합니다. 3, 4월 과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지고 있는 기본서 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1, 2월 달에 배웠던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런 정도 우리 1, 2월 달 학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3, 4월 달에는 더 많은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중급 이론이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3, 4 과정은 중급 이론을 다루는 과정이다. 그래서 또 반복학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3, 4 과정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셔야 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3, 4 과정에서는 예습이 필요합니다. 예습. 저희들이 사실 1, 2월 과정 진행하면서 예습하자 말씀 안 드렸죠? 1, 2월에서는 강의만 잘 듣고 복습하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3, 4월 과정부터는 예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습을 해주셔야 하는데 예습은 뭡니까? 우리가 학습할 본을 미리 한번 훑어보는 게 예습이죠. 예습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가 통해서 하셔야 되겠죠. 제가 학교는 이 과목을 지금까지 16년 동안 강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같이 이번 강의하면 17년째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예습의 가장 좋은 방법은 동영상 한번 듣고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학습할 내용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책 어디를 읽어야 할지 알기 어렵더란 이야기예요. 또 전체적으로 읽어보신 날짜도 낯선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갑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예습은 동영상 한번 듣고 오기다. 그럼 자, 동영상 어느 걸 들을 것인가? 바로 1, 2월 과정 동영상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11, 12월 과정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11, 12월 과정도 동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학교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학교는 이 과목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11, 12월 동영상 강의 이건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보지 마시고 뭘 통해서 예습하자. 지난 1, 2월 과정 때 강의했던 내용 있죠? 이를 통해서 예습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습은 동영상 자, 한번 듣고 오기다라는 겁니다. 듣고 오기다. 자, 어느 거 1, 2월 과정에 진행했던 동영상 한번 듣고 오기다라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한번 들어보고 오시라 그랬지. 이걸 100% 이해하고자 이 내용이 아니에요. 100% 이해한다면 우리 평생 못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0% 이해하지 아니라 한번 듣고 오자. 그래서 딱 들어오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한번 듣고만 오자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분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의 엑셀 나눠드렸어요. 자, 이제 1, 2월 과정에는 저희 예습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강의 엑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3, 4월 과정은 예습이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강의 엑셀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 게시판 있죠? 게시판에 강의 엑셀 어때? 한 장이 부착이 됐을 겁니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부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은 워낙 핸드폰이 발달돼 있어 폰으로 하나 딱 찍어 놓으시면 절대 도망 안 갈 거예요. 이제 어디 분을 예습해야 할 것이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붙여드렸는데 연간 강의 계획이다. 이 내용이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은 3, 4월 과정이죠. 그래서 중급 이론이다 생각하시고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3, 4월 과정도 사실 큰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해하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 6월 과정부터는 숙제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3, 4월까지는 이해하자. 여기에 큰 목표가 있다 생각하시고 그래 3, 4월 과정 강의이다. 이래서 1주차부터 9주차까지 어느 분을 우리 학습할 것인가 주요 내용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기본서 페이지도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참고를 해서 지난 1, 2월 과정에 진행했던 동영상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만 어때 한번 듣고 오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먼저 한번 듣고 오시고 다음은 본 강의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9주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고 부득이하게 오전 강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야간이라도 오셔서 꼭 들어보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오전반, 야간반 진도로 맞춰갈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언니, 지난주 우리 못 뵀습니다. 절대 빠진다 생각하시고 제가 강의할 때는 주로 판서 통해서 강의를 들을 겁니다. 근데 판서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설명드린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자 여기 목표에 따라서 잘 들어보시고 거기 끄떡끄떡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서 통해서 설명 내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 1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읽어가면서 밑줄을 긋고 반복 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3, 4월 달에는 우리가 더 많은 분량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2월 과정 때 제가 판서 통해서 설명드리고 교재 읽으면서 밑줄을 그어드렸죠. 그래서 반복 학습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만큼은 3, 4월 과정에서는 교재는 읽지 않겠습니다. 않고 판서 통해서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1, 2월 과정 때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전혀 문제 없겠죠? 그러나 3, 4월 과정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교재에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지 동상 이렇게 한번 들으시면서 그때 제 책 읽으면서 밑줄에서 반복했죠? 같이 밑줄 좀 그어놓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여튼 그리고 저희들이 1, 2월 때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3, 4월 때 더 범위를 넓혀서 학습하는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만큼은 제가 이제 다시 교재 다 밑줄 그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처음 판서 통해서 설명드리고 기본서 읽어가면서 또 반복 학습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예제 들어있습니다. 이 예제도 제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 2월 과정 때 저희들이 풀었던 예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분들은 풀어보시라고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 2월 때 풀지 않았던 그 예제 중심으로 또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매 장마다 장이 끝나면 또 어떤 문제들이 좀 들어있어요. 이 문제들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찍어드릴 겁니다. 자, 지금 우리 3, 4월까지 공부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찍어드릴 거예요. 그 찍어드린 내용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활용을 좀 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강의 이론 이후에 반드시 복습이 필요한 시점이죠. 복습한다. 복습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강의를 지냈으니까 이 지난 강의 내용들이 또 동영상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또 이제 3, 4월 과정 때 진행했던 동영상 이걸 듣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비효율적이에요. 동영상 자꾸 들으시면 그때는 다 압니다. 다 이해를 해요. 이제 막상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가 안 풀려요. 이게 맹점입니다. 뭐 때문에 문제 안 풀기가 지문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문을 이해해서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동영상 10번 들어도 점수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오류를 우리는 반복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동영상 듣는 것보다 복습할 때는 반드시 기본서를 읽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서 더도 말고 더도 딱
한 번만 읽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본선 어디 읽어보신가? 저희들이 1, 2월 과정 때 밑줄 다 그어져 있죠? 또 3, 4월 때 추가한 부분들은 제가 또 읽으면서 밑줄 반복 전달했잖아요. 이처럼 기본서 밑줄 그어진 것만 읽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꼭 또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가 밑줄 안 그어졌어요. 여기서 꼭 문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심리예요. 심리요. 그런 마음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버리시기 바라겠고 철저히 밑줄 그어진 것만 읽어보자. 아시겠죠? 밑줄 그어진 것만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읽어보고 예제 1, 2월 달에 풀었던 거라든지 3, 4월 달에 제가 풀어드린 거 한 번 더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매 장이 끝나면 또 문제 있다 그랬습니다. 문제 찍어보라, 풀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찍어드린 문제 있지요. 이것만 또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그래도 때 여건이 되면 3, 4월 한때 지냈던 강의 내용 동영상 올라가 있겠죠? 이걸 들으신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본서를 읽지 않고 동영상만 들어보겠다. 이건 어떻습니까? 점수 안 나오는 그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복습할 때는 뭘 하자? 기본서 읽어보자. 아시겠죠? 기본서 읽어보고 그래도 여건이 되면 동영상 들어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읽어보는 게 먼저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마쳤어요. 여기까지 다 마치고 다음은 우리는 또 효율적 학습을 해서 그리고 반복학습에서 여러분께 오늘부터는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린다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아마 자료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받은 게 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자, 이쪽 편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보셔도 되는 겁니다. 보셨는데 일단 받으신 분들은 1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1페이지 봐보시면 상단에 머릿말이 들어있죠? 머릿말. 자, 부동산 학개론 마무리 30이다. 이렇게 표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30, 이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저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용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30, 이 무슨 뜻인가? 제 강의 듣고 또, 여러분들이 절 믿고 학원 믿고 따라오시겠죠?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더도 말고 마무리 잘해서 학교는 이 과목에서 30문제 이상만 맞추자. 이게 이제 마무리 30이다. 이런 의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는 총 몇 문제예요? 40문제잖아요. 그럼 40문제인데 30문제 맞추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 새끼 미친놈 아니냐. 죽으로 1년에 강의해주고 차려주고 결국 30문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 지나보세요. 시간 내면 학교는 이 과목에서 30문제면 어떻습니까? 꿈의 점수일 겁니다. 꿈의 점수예요. 이게 제 경험입니다. 꿈의 점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6월달만 되면 저는 30문제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26문제만 또 8월 내보세요. 저는 민법 선생님 너무 좋기 때문에 민법 공부 열심히 하니까 민법에서 보충하고 학교는 22문제만.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 과목에서 30문제는 꿈의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꿈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30문제 이상 득점하자. 이런 의미로서 30점이 아니에요. 30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 3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괄호넣기 퀴즈 천성이다. 이래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각 장마다 이제 이런 지문을 드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지문에 이렇게 괄호를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괄호에 알맞는 용을 넣어보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또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괄호에 친절하게도 네모칸을 다 넣어드렸어요. 그렇죠? 한 칸에 한 글자다. 이거 생각하시고 5칸이면 5글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네모칸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을 넣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괄호에 탄력적 또는 비탄력적, 이 중에 알맞는 용어를 넣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때 네모칸을 그어드렸는데 3개면 탄력적이고 4개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모칸만 보면 답이 나와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네모칸을 안 그려드릴 겁니다. 괄호만 이렇게 표기해드린다. 하여튼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지문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기출됐던 지문들이 있지요. 이 지문들 위주로 해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90% 정도는 기출 지문이고 나머지는 예상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괄호키 귀천선이다. 이 자료를 활용 좀 많이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많이 해보시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이제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수까지 했어요. 그리고 괄호에 알맞용 넣으시면 되겠죠? 넣으시는데 다 넣을 수 있냐?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또 이제 일어납니다. 아, 나는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됐을 것인가? 분명히 복수까지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가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쪽팔리니까 이야기만 안 하고 있다. 이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이 안에 용어 넣어보는데, 자, 무슨 용어인지 잘 생각이 안 나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책 찾아가면서 넣으면 어때?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 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분들 위해서 제가 이제 이 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 1장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 페이지 하다 보니까 정답 들어있잖아요. 그죠? 친절하게도 또 정답도 다 넣어드립니다. 넣어드리니까 정 안 되면 정답 보고 이 괄호에 옮겨 적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옮겨 적고 이 지문을 읽어보시되 아, 여기가 포인트구나. 우리 시험은 여기에서 때 말 바꾸기 하는구나. 이 생각하시면서 자꾸 때 지문을 읽어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프린트물 나눠드릴 때는 우리 교재 기본서의 목차와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약간 차이 있다.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항상 제가 장별로 나눠드리는데 짝수 페이지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짝수 페이지. 이거 다 나름대로 제가 어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오늘 어때 1장, 2장 드렸는데 1장은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지금 짝수 페이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장이에요. 이렇게 짝수 페이지로 구성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3, 4월 과정 때 1장, 2장 자료를 드렸죠? 그리고 5, 6월 과정 때 또 필요에 따라서는 1장, 2장 자료를 드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짝수 페이지로 구성하면 이제 5, 6월 때 1장 자료를 받았어요. 그럼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에 자, 호트기 지금 찍어져 있잖아요. 이걸 떼버리고 그 1장 뒤에다가 바로 1장 붙여버리면 1장이 또 연속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면 1장 쭉 연결되고 2장 쭉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책이 한 권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될 거다. 이런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자, 프린트물도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생각 많이 하고 드린 거죠? 별론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고 다시 프린트물 1페이지 상단 보시면 우측에 머릿말 들어있지요. 합격의 내비게이션이다. 이게 이제 저에게 붙여준 수험생 여러분들이 붙여준 별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 길로 안내해드리겠다. 이런 마음다짐에서 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꼬린말이 들어있죠. 꼬린말. 참 좋은 말입니다. 뭐래요? 공인중개사 합격의 전당이다. 겁니다. 어디가? 바로 파주 이 학원이 합격의 전당이라는 이야기예요. 전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여러분이 소문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이 학원 합격률 굉장히 높은 학원입니다. 그래서 파주 내에서도 어떻습니까? 중개사 자격시험 특목학원이다. 특목학원이다. 이런 소문이 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소문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합격을 해서 최선을 다해드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이다. 생각하시고 그럼 여러분도 이 뜻에 따라서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겠죠?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이 자료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께 지금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자료 드렸죠? 이거 만드는데 7시간 걸렸어요. 이렇게 해서 드린 자료야. 그럼 저는 나름대로 성의껏 자료 드리면서 절대 중복된 지문 없이 이렇게 해서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한번 드린 지문과 5, 6월 때 또 자료를 드린다 했죠. 중복된 지문 없을 겁니다. 설령 너무 중요해서 중복이 되더라도 괄호 위치가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중복된 지문 없다 생각하시고 모아놓으시고 활용을 좀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활용도를 높인 측면에서 지난주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출강학원이 4학원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이렇게 4학원인데 3월 달에는 4학원 자료 다 드릴 겁니다. 다 드리고 4월 달에는
4월 때는 이 중에 한 학원을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학원 간 경쟁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출강하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겁니다. 바라보면서 ES 복습 가장 안 한 학원, 또 자료 활용도가 가장 떨어진 학원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수요일 날 제가 출강한 학원에 아침에 딱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겠죠? 저한테 왜 자료 없습니까? 묻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학원이 탈락되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난해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진행해서 선생님 왜 오늘 자료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너무 일이 바빠서 자료 만들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지요. 탈락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원도 지난해도 끝까지 잘 가다가 맨 마지막에 탈락된 학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올해만큼은 탈락이 돼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자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자료를 받다면 1000선이 아니라 1500선 일이 될 겁니다. 아니면 2000선 될 수도 있어요. 이것만 모시고 나중에 어때요? 나중에 한번 쭉쭉 정리를 한다면 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바로 특강 자료가 되는 것이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한다. 보시고 활용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마지막까지 자료를 받으시기 바라겠고 또 이하면서 제 목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일로 안내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하자는 자료도 많이 들 겁니다. 많이 들어서 부지런히 공부했을 때 9월달 10월달 마무리 특강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이게 목표예요. 왜? 그 전에 합격점 다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다 나오기 때문에 특강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마지막에 특강 안 할 정도로 여러분 점수 다 끌어올려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고 잘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렸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관우 퀴즈 1000선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죠? 1000선이면 여러분들이 적은 분량한테도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사실 지문이니까 이걸 오디션을 바꾸면 결국 200문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문이 대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험 지문 훨씬 더 길게 구성을 합니다. 구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1000선 이것만 할지도 거의 350문제가량은 될 겁니다. 이런 정도 분량이에요. 그래서 결코 적은 건 아니다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3, 4월 과정 어떻게 했다 오리엔테이션 해드렸어요. 여튼 3, 4월 과정 뭡니까? 예습, 강의, 그리고 복습이다. 그래서 이론들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자 여기에 초점이 있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1주차 과정이에요. 1주 과정부터 진행을 해드리겠는데 자, 우리 기본서가 있죠. 자, 이 기본서는 교재 1편부터 4편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 4월 과정에서는 1편부터 4편 전반적으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편입니다. 1편 보시면 이 페이지에 있죠? 파트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파트 1 여기가 1편이 되겠습니다. 1편은 부동산 기초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학문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파트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편 우리 교재는 부동산 기초이론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은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다. 그래서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다음 2장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그리고 3장은 부동산의 특성, 이걸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1장부터 3장 모두 모아가지고 1편 전체가 되겠지요. 1편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최근 5일 동안 우리 시험은 3문제에서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험은 4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실 이번 시험도 3문제에서 4문제는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 영역이에요. 지금 출제 문항수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다지도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3, 4 과정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고 5, 6 과정은 아주 축약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1편 전체적으로 살펴드렸고,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는 1장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다. 인데 이 1장 부동산 학문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학문을 다루는
다른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1장은 출제 빈도 굉장히 좀 낮은 부분입니다. 최근 5개 동안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 문제 정도 출제는 영역이다. 지난 시험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출제 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뭘 다루는 겁니까? 부동산 학문을 다루는 영역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부동산 학문이 왜 나오게 되는가, 성립 배경 여기서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먼저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재는 잠시 뒤에 체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인간들은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끊임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이다 떠오르는 게 있죠? 뭐 떠오릅니까? 토지, 뭐 건물, 이 같은 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참,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행하는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로 표현하신가? 바로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행하는 활동이다 이야기예요. 자, 그럼 부동산 활동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인간들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다 할 수 있겠죠. 뭘 대상합니까? 부동산을 대상한다. 그래서 활동의 객체는 부동산이 되겠다는 겁니다. 참,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중에 반복적이고 규칙적이다. 이 같은 걸 체계화시켜서 우리가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땅 사기서 땅 보러 갑니다. 이는 뭐가 될까요?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 있겠지요. 나도 땅 사기 땅 보러 갔지만 또 다른 사람도 땅 보러 오더라는 이야기. 참, 땅 보러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땅값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사온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은 어때? 올라간다. 하나의 법칙이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은 특정 측면에서 나타날까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까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쓰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이 되겠죠. 먼저 물리적 측면입니다. 이때 물리적에서는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토목공학, 건축공학처럼 공학적인 것까지 가미해서 우리가 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물리적 측면은 있는 그대로니까 쉽게 생각해서 형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일각에서 우리가 유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 경제적 측면이 있지요. 자, 그리고 법률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법률적 측면이다. 이 자체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무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때요?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특정 측면을 바라봐야 됩니까?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같은 인식의 사고를 가리켜서 우리가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많이 쓸 용어예요. 자, 복합 개념이다. 이건 뭘 합니까?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크게 세 측면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물리적 측면,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측면이죠. 다음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학문도 좀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부동산 학문의 3대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의 3대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부동산 활동이 올바르게만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올바르지 못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로 인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진다 쓰겠죠. 관계가 악화된다는 겁니다. 참, 관계가 악화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쓰겠죠. 뭘 대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렸을 때 우리가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참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어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문제를 해결했을 때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즉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도 공적인 노력을 하지만 우리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인류에서는 뭔가 밑바탕, 이론적인 토대가 되돌릴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부동산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부동산 학문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부동산 학문이 왜 나오게 됐을까? 성립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올바른 부동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사실 부동산 활동이 올바르게만 전개된다면 부동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활동을 올바르게 유도하게 합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학문의 연구 목적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의 연구 목적은 어디서 것인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 그죠? 그리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 활동을 올바르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하자. 여기에 연구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죠. 이걸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 활동에 능률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활동에 능률하다. 이거 뭡니까? 활동을 올바르게 하자. 능률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야.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효율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 학문의 연구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 다음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자. 올바르게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 여기에 연구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를 통해서 학문의 연구 대상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학문의 연구 목적이 어떻습니까?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연구해야 됩니까? 바로 부동산 활동을 연구해야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학문의 연구상은 해보세요.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토지나 건물 이 같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활동 그리고 부동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부동산 현상 이 자체가 연구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상문의 연구상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잘 보세요. 학문의 연구 대상은 토지나 건물 여튼 부동산 그 자체일까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뭡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동산 학문의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 방법 흔히 우리가 이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학문의 연구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자 그랬죠? 단서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층을 고려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했던 연구 방법은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때 종합식에서 말 그대로 종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종합할 것인가? 바로 부동산과 직접적 간접적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 학문을 종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종합해서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 시켜서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복합개념 사고에 입각해서 다양한 측면을 어떻습니까? 종합하겠다는 겁니다.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서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켜서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된 여러 학문들을 종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복합개념 사고에서 다양한 측면을 종합하겠다는 겁니다. 종합해서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켜서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에서 채택했던 주된 접근 방법은 바로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점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식 접근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 과정 학습하면서 여러 파트에서 기술적 측면,
경제에 치면 범을 치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종합식 접근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튼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은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이처럼 종합식 접근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학물 정착시대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제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중시한 태도로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서는 우리들이 사적 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여기에 초점을 두고 약물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적 주체, 우리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여기에 초점 두고 학문을 연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서는 우리 인간들은요, 합리적인 존재다 가정하겠지요. 또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할 것을 목표로 해서 행동한다. 이 같은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여기서 큰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된 접근 방법은 뭐였습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식 접근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단기간에 부동산을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점차 의사결정 접근 방법을 중시한 태도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 학문의 성격입니다. 성격. 자, 먼저 부동산 학문은 종합과학입니다. 종합과학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종합식 접근 방법을 채택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학문들을 종합했다는 이야기예요. 복합개념, 사고, 이과에서 다양한 층을 종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도 여러 학문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 여러 학문들이 도움을 나오게 되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종합과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부동산 학문은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인 부동산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순수 과학이 될까요? 응용 과학이 될까요?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용 과학이다. 여기서 하나 조심합시다. 순수 과학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부동산은 순수 과학이 아니다.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 과학이다. 그럼 사회 문제를 해결해 놨으니까 실천을 옮겨야 되겠죠? 자, 실천 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요, 부동산 학문 이 자체가 토지나 건물, 지금 부동산 그 자체를 연구 대상한다면 이때는 뭡니까? 순수과학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토지나 건물 그 자체가 연구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연구 대상하기 때문에 학문은 순수과학입니까? 응용과학입니까? 응용과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자, 보세요. 학문은 부동산 활동을 연구 대상한다 했어요. 그럼 지금 부동산 활동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들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람과 결부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람과 결부되어 있으니까 자연과학이 될까요? 사회과학이 될까요? 사회과학이다 할 수 있겠죠.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자연과학은 아니라는 거지요. 자, 다음 네 번째. 자, 부동산 학문의 연구성은 부동산 활동이지요. 지금 부동산 활동은 현실의 경험을 중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험 과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실의 경험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겁니까? 추상적인 겁니까? 구체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 과학이다 생각하시고, 여기도 추상적인 학문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은 올바른 부동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럼 뭐가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은지 규범으로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학문은 규범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범 과학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문의 성격을 조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학문은 먼저 종합 과학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응용 과학이면서 실천 과학이다. 자, 사회 과학이지요. 구체적인 경험과 규범 과학이다 보시면 돼요. 딱 하나만 조심하자. 부동산 학문은 순수 과학이다, 아니다. 복잡한 현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 과학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문이 왜 나오게 됐을까? 성립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학문의 연구 목적, 학문의 연구 대상, 학문의 연구 방법, 접근 방법이죠. 학문의 성격 다 정리해 드렸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문에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우리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부동산 학문의 것은 결국 자,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하는 자, 앞에 종합 응용 과학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간단히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학문에서도 다양한 학자들이 견해를 필요하고 있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김영진 교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동산 학문이란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학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다. 이분 나와 있죠. 자, 이 뭐죠? 부동산 활동을 어때? 능률적으로. 즉 효율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죠. 올바르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학문의 연구 목적이 되는 거다.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참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뭘 연구해야 됩니까? 부동산 활동을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의 연구 대상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리는 뭘 할 것인가? 바로 체계화된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리는 체계화된 지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활동을 능률적으로, 즉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체계화된 지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학문으로서 과학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이론 분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세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체계화시켰어요. 그럼 지식만 체계화시킨다 해서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지식을 체계화시키고 체계화된 이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응용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용 기술이다. 그래서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분은 실무로서 기술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즉 실무 분야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을 체계화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체계화된 지식을 실무에 응용한다라면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활동을 능률적으로 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학성과 기술성, 양면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잘 보세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 활동을 능률을 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체계화시키고 체계된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수 있어야지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성, 기술성 모두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학성, 기술성, 양면성이 강조된다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종합 응용 과학이다 표현하고 있죠. 결국 종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문의 연구 방법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종합식이다. 할 수 있겠죠. 종합식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를 들어서 학문의 우리가 성격도 알 수 있겠죠.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교수님의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학문의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우리 연구 분야, 연구 방법, 성격 좀 다양한 걸 정리할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용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보시면 자, 1절 부동산의 우위다 소인데 먼저 1번 챕터입니다. 1번 챕터는 부동산의 정의에 따라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양고를 1번 보세요. 자, 김영리 교수입니다. 자, 이때 교수님 성함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우려고 하지도 마세요.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네,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 가지고 여러 가지 걸 학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를 2번 봅시다. 자, 조준 교수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가치 증여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이 되어 있죠. 그리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접근을 시도한다.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겠다. 그래야죠. 그래서 복합 개념에 사고에 입각하게 있다는 겁니다. 역시 뭡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의 연구 방법은 종합식 접근 방법이 되어 있고 성격 종합 과학이다, 응용 과학이다, 사회 과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음 양으로 4번 봅시다. 양으로 4번 미국의 링 그리고 다소 교수님이 내려준 정의예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안정훈 교수님께서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계량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재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연구의 한 분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학자들의 이와 같은 부동산의 정의 이 자체로 다 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해하시면서 쭉쭉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다음 2번 챕터 봅시다. 자, 2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이다. 소인데 여기는 별표 하나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자, 성격 별표 하나입니다. 자, 별표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최근 5년 동안 이 챕터 걸려서 한 문제 연관 출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별표 9개는 뭡니까? 9문제 연관서 최근 5년 동안 출제다 이런 데죠. 그래서 별표 개수가 많은 말수록 그만큼 출제비도 높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월 1번 우리 설명드렸죠. 종합과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맨 끝 보세요. 맨 끝은 자, 여러 분야 학문의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부동산은 어때? 종합과학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양월 2번 자, 응용사회과학이다. 우리 설명드렸어요. 부동산은 응용과학이다. 또 어때?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 실천과학이다 할 수 있겠죠? 실천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양월 3번 자, 경험과학이다라는 거죠. 경험과학이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자, 추상적인 학문이 어때? 아니라 그랬지요. 자,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하는 구체적인 어때?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골 4번 자,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만 조심하자. 자, 부동산 학문은 순수과학이다 아니다. 자, 순수과학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순수과학이 아니라 자,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때? 응용과학이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음 이제 예제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자,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봅시다. 부동산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자, 이는 어떤지 교수님의 학문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처음 교수님의 학문의 정의 이 자체는 대체부터 지금까지 옳은 지문은 다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부동산 학문이다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 2번 보세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게 김영진 교수님의 견해가 됐죠. 가장 대표적인 학문에 대한 정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세요. 부동산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자,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랬죠?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겠죠. 4번 봅시다. 자, 4번은 부동산 학문이 추구하는 가치다 소인데 여튼 부동산 학문이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생각하시고 사실 우리 이제 민간 부분은 한정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민간 부분 우리들만 한정한다면 자,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 뭘 더 중시할까요?
효율성 중시하겠죠? 쉽게 생각하세요. 자,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 형평성인데 내가 이만큼 밀가루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지고 있는 밀가루 빵을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인가? 이게 효율성이에요. 다음 빵을 크게 만들었어요. 이걸 얼마나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 이게 뭡니까? 형평성이에요. 그럼 부동산 마찬가지냐 이야기. 주어진 조건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죠. 이게 결국 뭡니까? 효율성. 그래서 부동산 학문이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어디는 겁니까? 효율성. 특히 이제 민간보호나 한정이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들은 효율성, 형평성 뭘 중시할까요? 효율성. 그렇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국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바라본다면 뭡니까? 형평성도 중시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민간법은 우리들만 한자는 뭘 중시한다? 효율성. 그렇지만 사회 전체로 본다면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형평성도 강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봅시다. 자,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할 때, 자, 우리들만 국가에서 보자는 이야기예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게 된다. 말이 바뀌었지요. 우리들만 한정한다면 뭘 더 중시합니까? 효율성. 그래서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돼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네요. 4번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봅시다. 부동산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과학이다. 결국 부동산은 순수과학이 아니란 이야기죠? 바로 뭡니까? 응용과학이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틀린 건 몇 번입니까? 4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답으로 보시고 다음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자, 2절 보시면 복합 개념이다. 소유인데 이미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줄 한번 봐보세요.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들을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체형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제 물리적 측면, 즉 기술적 측면이죠. 다음은 경제적 측면이다. 다음은 법률 측면,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 같은 인식의 사고를 뭐라 표현합니까?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여기서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에 해당되고, 자 보세요. 물리적 측면이다.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측면이죠. 이는 어떻습니까? 유형적 측면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가격과 권리가 나와 있죠. 가격과 관련된 게 뭡니까? 경제적 측면이다. 다음, 권리, 제도 이와 관련된 게 뭡니까? 법률적 측면이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어디 합니까? 무형적 측면에 해당한다. 그 내용이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 복합 개념 2분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3절 부동산 활동 여기서부터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